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자, 우리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 네. 진행을 언제부터 합니까? 제가 맞는 것은 아니고요. 네, 진행자분 사정 때문에 아하. 이번 주 중에 이제 어제하고 네. 목요일, 금요일 주 3회에 걸쳐서 대리 진행을 하게 됐고 어제 처음 어제 했고 네. 목요일 금요일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인데 예. 이 만화 송곳의 대사를 보면 네.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이 달라진다라는 예. 말이 있거든요. 네. 제가 사실 어제 진행을 지금 그 박지훈 앵커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했는데 예, 예. 네, 여러모로 진행자 자리는 고독하고 부담이 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하. 뭐 혹시 다음 여기 이제 오시는 겁니까? 일로 이 자리로? 이번 주에 한해서 예, 다른 알겠습니다. 프로에서 예. 저 자리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디오 이슈 앤 피플 열심히 듣겠습니다. 자, 여야 총선 시기에 빨라지고 있는데요. 네. 자, 내년 총선 지금 이제 130일 정도 남았는데 여야 모두 준비에 박차를 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의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당무감사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나서 지난달부터 진행했던 당무감사 종합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당무감사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서 조직되어 있는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되는 조사고요. 당원 관리 실태, 지역 조직 운영 상황 등을 점검을 합니다. 2020년 이후에 3년 만에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는 전국 253개 당협 가운데서 사고 당협을 제외한 204곳이 대상이었습니다. 자, 당무감사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공천 살생부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 사실 하위권이 되는 것이 이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그렇죠. 주는 것이긴 하고 상위권은 이제 순위는 크게 구애받지 않는 그런 자료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최고 순위는 일단 공개가 됐어요. 이게 네. 언론의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현역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1위를 차지했고요. 원외 당협위원장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점이 관심을 모았고요. 예. 그리고 일단 뭐 상위권, 중위권을 떠나서 하위권 22.5%를 당무감사위가 출연했는데 네. 당협위원장 46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게 공천 배제, 컷오프를 권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22곳 20% 하위 20% 네네. 컷오프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컷오프 돼서 빠질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것이 이제 뭐 바로 22.5%에 속하면 다 배제된다, 컷오프된다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일단 당무감사위의 입장은 이것은 컷오프를 해달라라고 하는 권고를 한 것이고 이것을 심사하는 공천을 심사하는 기구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참고를 하게 된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지금 당무감사 그리고 최근 인요한 혁신위의 인적 쇄신론. 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영남권의 중진 의원들 얼마나 지금 포함됐는지 이번 당무감사에 현 시점에 알 수는 없는 겁니까? 네, 당무감사에서 누가 포함이 됐고 예. 또 다선이나 재선이 어느 정도 포함됐다. 이것은 밝혀지지는 않은 자료인데요. 근데 아무래도 영남권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같은 비중으로 비슷한 비중으로 각 지역에서 컷오프를 한다 쳤을 때 근데 영남권은 이미 의원이 많기 때문에 네. 컷오프 숫자도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당장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영남 지역 의원들이 반발을 하는 분위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무감사위는 보고만 해야지 공천 배제를 권고하는 것은 월권이다라고 아하.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고요. 컷오프를 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처럼 페널티를 적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또 현역 의원 수도 국민의힘 역사상 적은 편인데 컷오프를 하면 당의 힘이 분산된다. 이런 반론들이 특히 영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자, 궁금해요. 이번 당무감사가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총선 물갈이 수준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하위 22.5% 물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기본으로 이걸 물갈이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구제 여지를 열어둘지에 따라서 물갈이 폭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물갈이를 진행을 하느냐 마느냐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당무 성적이 좋다라고 평가가 되는 의원들 중에서도 다선이라는 이유로 낙천되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될지 여기까지 포함을 해야 물갈이의 수준이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도 한번 살펴보죠. 민주당 역시 공천을 앞두고 의원 평가 방식 일부 변경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두 가지 내용을 어제 민주당이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는데요. 예. 일단 당 일각에서 나왔던 얘기가 권리당원이 전당대회 때 행사하는 표의 비중이 너무 작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권리당원의 5, 60표가 대의원의 한 표와 같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네. 조정하는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현재 5, 60대 1의 수준인 것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을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개정안에서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뭉뚱그려서 70%, 여론조사 일반 당원을 뭉뚱그려서 30%로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대의원 더하기 권리당원 70%에서 이 표의 등가성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권리당원 5, 60표 대 대의원표 1표 이것을 20대 1 미만으로 좁히는, 그럼 대의원의 비중이 상당히 낮아지게 그렇죠. 됩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안은 21대 국회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네.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차기 총선에 경선에서 이제 득표를 감산을 하게 됩니다. 네. 하위 10% 의원의 득표를 감산하게 되는데, 감산 폭을 현행 20%인 것을 30%로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두 안건은 12월 7일에 예정된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최종 확정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게 이재명 대표가 표의 등가성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비명계에서는 대의원 비중 축소에 네. 대해서 이 대표 사당화가 아니냐라고 반대해 왔었는데요. 이 반발이 예상된다는 질문을 받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으로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말씀처럼 이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 지금 친명계 비명계가 이게 첨예하게 대립했던 주제인데, 자, 이번 발표로 뭐 이게 뭐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비명계 반발은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뭐 일각에서 이제 뭐 정치학계라든지 이쪽에서는 일단은 대의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권리당원 일반 당원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지지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조직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비명계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들 중에 친명 성향 당원들이 다수인 것, 이것은 뭐 정확하게 측정은 안 되더라도 중론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권리당원의 비중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천이라든지 또 당의 운영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많기 때문에 비명계에서 특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원칙과 상식 소속의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유튜브 일부 목소리와 당 팬덤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총선 규칙 같은 경우 1년 전에 정하는 게 당의 원칙인데 네. 이게 총선 5개월 정도 앞두고 이제 개정을 했잖아요. 자, 공천 뭐 시스템 공천이라고 민주당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비판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원론적으로 네. 선거제도는 선거가 많이 남아 있을 때 바꾸는 것이 명분상으로 좀 더 정당하거나 또 구성원 간의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하는 룰 개정일수록 구성원 대다수의 동의가 필요할 텐데요. 이게 친명계 비명계가 여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 친명계는 그 정도의 동의는 확보할 만큼의 다수 의견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비명계 측에서는 소수파까지 아우르는 넓은 합의는 아니었다, 이렇게 또 반대를 한다라고 축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 이 재판 1년 반 만에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징역 5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손준성 검사에게 총 5년의 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위반 혐의 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렇게 합쳐서 징역 5년이고요. 공수처는 구형 이후로 손준성 검사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가족을 비호하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면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 검사장이 텔레그램으로 파일을 전송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 대목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그간 이 손 검사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손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발언, 최후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서 자필로 쓴 종이 한 장을 들고 읽었는데요. 아하.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모의해서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공직생활 동안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참 고발 사주 건으로 이 손 검사 지금 검사장이 되긴 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아주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네, 이 고발 사주 의혹은 네. 언론 보도로 제기되고 나서 수사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일단 2022년 5월 4일에 손준성 검사가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령이 나는 이 네. 승진 직전 코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 과정도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 4월 또 중요 고비였는데 법정 심리 도중에 고발 사주 직전 시점에 손 검사가 있던 채팅방에서 한동훈 장관, 이 당시 검사였던 한 장관이 사진 파일 60여 장을 보냈다. 뭐 이런 사실도 조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 그달에 대검 감찰에서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징계를 하지 않는 그런 결정도 내려졌고요. 그리고 2023년 9월에는 손준성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또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추진을 하기도 했는데 내년 1월에 있는 선거 공판 네. 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선고가 될 것 같은데 쟁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모 같아요. 네. 김웅원하고 이제 공모를 안 했다라는 부분인데 뭐 지금 누설이라든지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쟁점인데 이 SNS 텔레그램이죠. 텔레그램 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확실해 보이는데 해킹이나 아니면 다른 제3자의 개입 여부를 본인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자, 또 지금 손 검사장은 지금 탄핵을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했다 철회했던 바가 있잖아요. 네네. 자, 이번에 지금 30일 날 열린다면 본회의 탄핵 소추안 처리는 예정대로 되는 겁니까? 네, 민주당이 손 검사장 탄핵을 철회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네. 철회는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 소추안을 추진을 할 그럴 방침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사법 절차하고는 좀 무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꼭 사법적으로 무죄 여부가 결론이 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어차피 내년 1월에 또 재판 결과가 1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하고는 좀 별도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북한 이야기입니다. 북한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에 비무장 지대 내의 최전방 감시 소소 이것을 복원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네요. 네, 어제 군 당국이 북한 네. 동향을 감시한 사진 4장을 공개했는데요. 군에 따르면 지난 11월 24일부터 북한이 동부전선 GP의 감시소를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9.19 남북 합의에 따라서 감시소 GP 11곳을 스스로 파괴를 했는데 네. 이번에 합의 파기를 선언함으로써 GP 복원에 착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반도 내에 긴장이 악화된 조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북한이 우리 측 9.19 합의 효력 정지 방침에 맞대응 차원으로 파기를 선언했고요. 자, 그 이후에 지금 일련의 수순 이게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9.19 합의에 따라서 철거했던 GP를 9.19 합의 파기에 따라서 네. 다시 복원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9.19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로 보입니다만 네. 하지만 이제 GP 복원도 그렇고 이게 완전히 9.19 합의 이전에 그때 그 시절의 상태
그쪽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거냐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거꾸로 가는 건 맞지만 그때 당시로 확실하게 회귀하는 것인지 이것은 시간을 어느 정도는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GP를 이제 파괴를 하면서 네. JSA 비무장지대인데 비무장화 역시 그때 9.19 합의할 때 상정 조치를 내렸었는데 만약에 북측의 GP가 복원되면 우리 GP도 복원될 거고 판문점 JSA도 재무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 가능성은 계속 올라갈 것 네. 같습니다. 2018년 10월 25일부로 남북이 JSA 남북 지역의 초소 병력 화기를 모두 철수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9.19 합의가 파기가 되면서 북한이 다시 JSA 재무장화에 나설 가능성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여기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러면 이제 국군의 GP는 어떻게 될 거냐. 네. 확실하게 답이 나온 건 아니지만 북한이 하는 거에 따라서 맞춰가겠다라고 하는 게 김명수 합참의장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사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